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가수 김호중 씨가 이번엔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열리는 콘서트에서 김호중 씨가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반발하며 탈당한 민주당 당원이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강성 당원들을 달래기 위해 민주당이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 법사위원장에 앉히는 걸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안 보이지? 좀 죄송합니다. 네, 매니저에게 되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고 당일 쓰는데 얼마나 마신 거예요? 뭐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조사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뺑소니 의혹에다, 그리고 음주 의혹에다, 그리고 다른 의혹에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쏟아지고 있는 김호중 씨. 경찰 조사를 받았죠.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방향이 다른 또 다른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학폭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호중이 자기가 막 깡패라면서 쓰대고 막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인사했잖아요. 인사했는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인사했는데요? 라면서 감히 네가 이제 내 말에 반문하냐? 네 그러면서 폭행을 하더라고요. 무차별적으로 뺐어요. 진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정말 맞았던 김호중이 웬만한 지나가는 애들도 뺨때기 때릴 수준으로 그냥 인성이 안 좋았던 애인데 안 맞았다는 애를 세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깡패 생활하다가 뭐 그 문제로 인해서 강제 전화를 당했다고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막 무시하고 이러면 쳐다보고 막 눈싸움하고 하면 이제 막 시비가 걸리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뭐 싸울 일이 있으면 항상 뭐 없고 뭐 도망가고 뭐 핑계대고 뭐 그런. 자, 이번엔 김호중 씨의 과거 학창 시절 학교 폭력 이런 얘기, 이런 의혹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이게 어제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2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이제 후배로 알려진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이분은 왜 인사 안 하냐 이러더니 뭐 30분 이상 무차별 폭행을 했다. 인사를 안 하다. 그러면서 이분 말에 뭐 겁나게 때렸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본인을 깡패라며 으스대고 다녔다. 그러면서 약간의 위협적이었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라고 알려진 한 분이 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노래 실력 좋으니까 이거 학폭 사실 뭐 학교 측에서 좀 지나친 것 같다. 이런 설명. 그리고 뭐 깡패라고 뭐 얘기를 하고 사는데 그건 아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이렇게 되면 김호중 씨가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입니까? 지금 뭐 의혹 제기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완전 다른 방향의 의혹이 나온 건데 일단 주장이고 의혹 제기지만 학폭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시점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터질 게 터졌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수사기관에 보여주는 불성실한 태도 또는 어떻게 보면 준법의식이 너무 떨어지는 태도를 보고 굉장히 의아한 사람들이 많은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김호중에 대한 개인의 과거까지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한 후배는 30분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본인이 깡패라고 으스대면서 주변에 좀 위세를 부렸다 이런 취지로도 주장하고 후배들이 뭐 담배 심부름을 당하는 등 좀 지속적으로 좀 힘들게 하는 선배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절친이라고 등장을 해서 좀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봤더니 전혀 다릅니다. 절친이어도 팩트는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워낙에 선후배 서열이 심한 학교
예고를 나왔더라고요. 아. 그렇긴 한데 우리 기수는 그래도 후배들 괴롭히지 말자, 잘해주자 했지만 이 김호중 씨는 그러지 않고 후배들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이제 폭로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워낙에 노래를 잘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조금 봐주려고 했던 분위기도 있었는데 결국 이런 여러 번의 학교 폭력이라든가 불상실 태도 때문에 강제 전학을 당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고 또 다른 학교 가서도 또다시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뭐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예. 일단은 일부 학교 폭력에 어떤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의혹 제기 그리고 의혹 주장이거든요. 일단은요. 근데 글쎄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심상치 않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과거에 김호중 씨가 뭔가 좀 꺼내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방송을 통해서 말을 한 건데 그 내용 좀 들어보죠. 사춘기도 좀 심하게 겪었었고 이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 이제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이렇게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괜히 생각도 무시당할까 봐. 무시당할까 봐 그런 것도 많았었고 강해 보이고 싶었고 손정 변호사? 네. 이러다가 혹시 뭐 추가적인 의혹 제기나 이런 게 더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의혹이요. 예. 상당히 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학폭 있잖아요. 예. 이게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두 판단? 가지 근거를 보면 예. 첫째는 이제 그 진술이 아주 이제 구체적입니다. 아 지금 뭐 피해자라고 주장 후배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어떤 진술이 구체적이다 지금. 그렇죠. 본인이 겪지 않으면 진술을 지어내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그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지금 김호중 씨가 워낙 유명인이죠. 예. 만약에 이게 허위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허위라면 바로 이제 명예훼손이 되겠죠. 그렇겠죠. 바로 이게 고소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그 없는 사실을 이렇게 엄청난 중대한 명예훼손이잖아요. 예. 이런 걸 이게 허위로 하등의 이유가 없죠. 본인이 처벌을 감수하고 예. 따라서 이제 저는 상당히 믿음이 신빙성이 높다는 거고 예. 아직까지 그 김호중 씨의 반박이 예.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시점에서 학폭 의혹 제기가 나온 건 왜일까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그 워낙 여러 가지 이제 그 범죄 행태에 대해서 예. 사회적 비난 이게 커지다 보니까 예. 피해자가 학폭 피해자는요. 예. 그 상처가 이제 평생까지 갑니다. 당해본 사람 알아요. 평생 가는데 이런 이제 그 인기가 좋고 예. 잘 나갈 때 폭로하기는 좀 부담이 많이 되죠. 근데 이번에 아마 워낙 사회적 지탄을 받으니까 아마 이게 본인이 그 평생 한이 될 텐데 예. 이걸 털어놓은 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의혹 제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학폭 이건데요. 일단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의혹 주장이 나온 거죠. 이런 가운데 이 뺑소니 사고가 지금 사실은 뭔가 그 이후의 처리 과정 때문에 사건처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중요한 새로운 어떤 지점이 좀 등장하는데 경찰이 이걸 예의주시하는 것 같아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이 메모리 카드입니다. 사고 차량의 메모리 카드. 지금요, 당초에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김호중 씨 소속사의 한 본부장, 처음에는 뭐 매니저로 알려졌는데 지금 보니까 본부장이거든요. 이분도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상태인데 본인이 그걸 빼서 삼켰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알아서 한 거다. 약간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사고 직후 본부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제거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이 메모리 카드를 이 본부장이 삼켰다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얘기가. 근데요. 경찰 쪽이 지금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는 이 메모리 카드를 김호중 씨가 직접 제거한 것으로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요. 손정희 변호사. 이거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다시 한번 거짓말이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 도래한 것인데요. 사실은 이 메모리 카드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봤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압수수색까지 신청을 해서 여러 군데 이제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자신이 삼켜버렸다라고 완전히 이제 찾지 못하는 방법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김호중 씨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매니저들의 자발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나는 관여가 없다라고 하지만 모른다라는 취지였잖아요. 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내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내가 동의하지 않고 내가 시키지 않고 내가 알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이 와서 가져가는 것은 상정하기 굉장히 어렵죠. 본인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인멸시킨 게 아닌가라는 경찰의 판단이 쓴 것이고요. 예. 이렇게 이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이 되면 단순히 내가 좀 당황해서 이것을 회피하려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남용해서 나의 증거를 없애려는 혐의는 또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이 지금 검찰에서는 사법 방해 행위라고 규정해서 굉장히 엄단하는 가중 요소로 볼 가능성이 있고 예. 특히 증거 인멸을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구속 사유를 굉장히 높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이 혐의도 지금 경찰에서 제출을 한 건가요? 일단 그러면?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범죄 사실에선 빠져 있지만 예. 범인 도피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 하지만 증거인멸의 정황이 다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 피의자가 도망갈 염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메모리 카드 관련해서 이 본부장이라는 분이 삼켰다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삼켰다라는 건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범죄 영화 보면 정말 핵심 증거, 그것도 예. 강력 범죄 관련해가지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삼켰다라고 하잖아요. 예. 보통의 어떤 판단으로 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이 메모리 카드가 삼켜집니까? 저는 사실 그 진술도 믿기 어렵습니다. 어딘가에 모처에 숨겨놓거나 파기해놓고 내가 삼켜서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받더라도 못 찾는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술한 건 아닐까. 왜냐하면 본인의 건강이 해쳐지면서까지 그거를 그렇죠. 이물질을 삼긴다는 것은 웬만해선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수사를 협조하지 않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정황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그만큼 이 메모리에는 들켜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정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행위를 했다는 게 단정적으로 들어가 있겠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이거를 삼켜서까지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인가. 삼켜서까지 이거를 없애버려야 됐을 이 이유. 정황 자체도 사실은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김호중 씨가 처음에 이 사고가 났을 때 소속사 측에서 설명한 거는 공황 상태. 뭐 이래서 뭐 제대로 본인이 조사받으러 가지 못하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일단 김호중 씨 소속사 입장문이 이게 지난 16일 날 나온 건데 당시 사고 후 공황이 심하게 오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제대로 대처하거나 처리를 하지 못했다, 미숙했다 이런 설명이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경찰에서 또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정황 포착이라고 돼 있는데 뭐냐면 사고가 난 직후에 이 소속사 막내 직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서 이거 당신이 사고 처리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정황이 포착을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이걸 또 의심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아니 공황이었다면서요. 그 사실도 이제 대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뭐 거짓을 한 건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조직적으로 뭔가의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단적으로 만약에 이 드러나고요. 부분도 확인이 된다면 또 입장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되는 겁니까? 범인 도피 교사 또는 방조 또는 증거인멸 교사까지 아주 혐의가 짙어질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봐서도 예. 부탁을 해도요. 그 조직, 그 회사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어서 내 말을 들으면 불이익을 가할 가장 막내 직원한테 시켰다는 점에 있어서도 윤리적으로 온당치 않습니다. 일단 이 직원은 연락받고 겁이 너무 난다 해서 거절했다고 지금 네, 알려지거든요. 아마 나이도 어리고 직책도 가장 낮았는데 예. 그러니까 내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가불관계 을한테 이런 일을 시켰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행위 자체의 불법도 굉장히 짙지만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이 직원은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제가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매니저가 이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집요하게 요청을 하고 집요하게 다른 사람한테 시키거나 또는 도와줘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이게 사실은요. 처음에는 뺑소니 사고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거는 뭐 확인이 된 거니까 지금 영상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음주 얘기가 나오고 그 후에 사고 처리 과정에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앞서 전해드렸지만 다른 의혹 제기까지 어떤 인물들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2일이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나오면서 늦게 나왔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그때 변호인이 어떤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김호중 씨가 유명 가수인 관계로 사회적 공인 관계로 국민들한테 직접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아직 사정이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사 5시에서 6시 정도에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신 이유는 혹시 오늘은 거기까지 좀 해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자, 김호중 씨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고 나왔죠. 이걸 가지고도 좀 뒷말이 여전히 아주 짙게 남아 있는데요. 손정욱 변호사. 원래 저 조사를 받아 들어갈 때는 예상과 달리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뭐 현관 들어간 게 아니라 기다리는 있는 데로 들어간 게 아니라 지하 주차장으로 그냥 차량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출석을 한 셈이 됐어요, 사실상. 뭐 노출이 안 되는 상태로. 근데 귀가할 때는 밤늦게 나왔거든요. 근데 귀가도 원래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 그 특권 의식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검찰도 보면 이제 지하 주차에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포토라인 안 쓰고 예. 이런 게 있죠. 지금은 이제 다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원칙대로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들어간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올 때는 원칙대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왜 약속을 어기냐. 비공개로 하기로 해놓고 그러면, 이래서 6시간 동안. 그러면 처음에 김호중 씨하고 경찰 측 얘기한 거는 들어갈 때도 지하로 나올 때 지하로 했는데 사실 이게 경찰 쪽에서 여론의 약간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냐고. 그러니까 경찰이 중간에 좀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귀가할 때는 좀 이 기자들이 있는 앞으로 지나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그렇죠. 저는요. 예. 경찰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일반 이제 김호중 이름 지우고 예. 일반인하고 똑같이 소환하고 귀가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억지로 포토라인 세울 필요는 없어도 예. 그 문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걸 이걸 이렇게 보호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1층 현관에서 지나가고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취재가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감안할 건 아니다. 취재한 그렇죠. 것까지. 저는 경찰이 이제 그 먼저 잘못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김호중 씨도 이걸 가지고 이게 6시간도 안 나가고 안 나갔다 이거. 계속 버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경찰 인력이나 이게 낭비입니까? 예. 김호중 씨가 안 가면 그럼 이게 밤늦게까지 경찰도 못 가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게 아직도 전혀 반성하는 빛이 없어요. 김호중 씨 범죄를 전 국민이 다 아는데 그러면 이 사진이 안 찍히면 뭐 예. 무죄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저는 특권과 잘못된 게 아직 반성이 전혀 없는 이런 이제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봅니다. 손정혜 변호사. 조사가 끝났는데 귀가를 거부하는 사례를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죠. 왜냐하면 수사를 협조하고 경찰관들에게 우호적으로 하고 머리를 숙여도 지금 부족함이 없을 텐데 오히려 경찰하고 대치하면서 수십 명을 지금 보니 직원 20명이 경찰서에서 퇴근 못하고 초과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호중 씨가 가지 않으니까. 네, 그 핵심 피의자 두고 경찰서를 비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을 초과 근무하게 한다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나의 초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6시간을 대치한다는 것은 예. 결국 경찰과 거의 뭐 다투자, 싸우자 이런 메시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물론 공보규칙을 따르는 것도 맞고 처음에 비공개 소환을 한다는 약정을 경찰이 어찌됐든 조금 흐지부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 차원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예. 그래도 한 30분, 1시간 정도 대치하다가 가는 것이 통상적이지 어떻게 6시간이나 이렇게 대치했을까. 왜냐하면 밖에서 기자들도 집 못 가고 카메라 기자님들 다 대치하고 사실은 있잖아요. 예상보다 너무 늦어졌거든요. 지금요. 네, 그래서 여러 명한테 너무 민폐 끼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이게 법의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결국은 대중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김호중 씨가 뒤늦게라도 과오를 뉘우치고 굉장히 송구한 마음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 메시지 하나 받으려고 저렇게 수십 명의 기자분들도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못 읽는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유고관인 손정욱 변호사. 아니 왜 이렇게까지 취재진 앞에 나서기를 거부하고 근데 결국엔 뭐 나서 짧게 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던 건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제 그 아직 반성을 안 하는 거죠. 아직 이게 뭐 사태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올 때 죄송하다고는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6시간 버티다가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끝나면 나와서 국민 앞에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그 반성하는 게 맞잖아요. 저는 전혀 이제 아직 본인이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지 예. 상당히 그 전혀 반성하는 빛이 안 보입니다. 조금 선의로 생각하면 너무 지금 당혹스럽고 두렵고 혹시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근데 그게 공황인데 그 공황 당황스럽고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그다음에 그 범인 은닉 도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당황스럽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 계속
은폐하려고 예. 어떻게든 이게 그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김호중 씨와 소속사 대표 그리고 지금 아까 등장했던 본부장 3명이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판사 앞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내용 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제는 경찰에서 신청했고 검찰이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내일입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김호중 씨 측에서 이거 좀 연기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답니다. 근데 법원에서 안 됩니다. 기각 안 받아준 거예요. 안 받아줬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일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늘 공연이 있고요. 오늘 공연은 뭐 예정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도 공연이 저녁에 잡혀 있지만 영장 심사 때문에 공연이 사실상 무산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공연 두 번째 날 공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손정혜 변호사. 피의자잖아요, 지금. 구속영장 심사 날짜를 좀 연기해 주세요, 미뤄 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지 그리고 이럴 때 받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불가피하게 굉장히 뭐 내가 해외 출장을 가야 된다거나 예를 들면 내가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라는 정당한 이유, 급박한 상황이 절실하면 연기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일정 따라 가는 것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만 연기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사법방해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간을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 시간만큼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일정을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연기 신청 사유가 저 정상적으로 공연해야 돼요. 이게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겠죠. 이렇게 음주 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가서 증거인멸을 하더라도 공연을 하는 유명한 가수는 이렇게 일정을 다 봐주면서까지 그 영장 실질 심사까지 연기를 해주는구나. 이거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이 사회 추세에 전혀 맞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기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로 보이고요. 예. 두 가지 선택만 남은 겁니다. 공연에 못 가거나 공연을 가고 체포되거나. 근데 보통은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신병 인도해서 가잖아요. 구인해서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연을 무산시켜야 되는 게 맞았고요. 이미 이 사건 보도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공연을 못 가고 대체제,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수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을 예견 못하고 이런 정말 첨예한 상황까지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다고 보입니다. 소정 변호사, 내일 영장실질심사 상황을 조금 지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는 낮 12시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그럼 영장실질심사 이제 판사가 있고 판사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영장을 청구한 검사도 나옵니까? 통상? 경찰이 올 겁니다. 아마. 경찰이 이건 옵니까? 이제 경찰이 했으니까. 신청은 경찰이 했고 청구는 검사가 했는데 예, 지금 형식은 이제 검사가 하는 거지만 예. 실질적으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주체는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이니까? 아마 이제 경찰관들이 올 거로 보이고요. 그럼 경찰이 준비한 내용들에서 이 구속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아마 경찰들은 설명은 안 해요. 판사가 이제 직권으로 아마 묻고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가 예. 마지막에 아마 변론을 좀 하겠죠. 그러면 내일 김호중 씨는 아까 좀 손정희 변호사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영장 심사를 받게 되면 통상 구인된 상태에서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구인이 있어야죠. 따라서 이제 국회의원들 왜 그 실질심사 받을 때 예. 국회 체포동의안을 받잖아요. 예. 그런 게 48시간 구인 이 영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아마 이제 그 내일 어떻게 되느냐면 예. 공연은 불가능한 게 제가 예측하기에 영장 실질심사 시간이 예. 상당히 좀 길 것 같아요. 지금 12시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지속될 거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혐의가 아주 많고 그다음에 피의자도 3명 다수고 예. 그다음에 그 변호인도 상당히 검찰총장 대리까지 한 조남관 변호사도 이게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치열하게 시간이, 굉장히 치열하게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고 그다음에 판사가 또 기록을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까지 하면요. 잘하면 이게 저녁 늦게 놀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아마 그때까지는 유치장에서 기다릴 거예요. 유치장이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가죠. 예. 근데 그 경찰은 다 경찰서에 유치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치장에 임시로 수감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이게 기다리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 내일 12시인데 이게 오래됐어요. 한 저녁 때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 양쪽 얘기를 듣고 판사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빨리 끝나도 저녁 시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오늘이 마지막 공연이 아닙니까? 내일 공연은 어렵다. 저는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봅니다. 만약에 구속 결정이 나오면 바로 이제 구속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 만약에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면 풀려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근데 빨리 결정이 나도 뭐 팩스로 보내줄 거예요. 만약에 석방되면 일단 그래도 이게 저는 심리하고 그다음에 이 기록 검토하고 예. 그다음에 그 후에 또 절차가 아무리 팩스로 보내도 예.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따라서 이제 뭐 아무리 빨라도 이게 저녁 밤중엔 돼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저는 공연은 불가능하다 봐요. 물리적 시간상으로는 내일 두 번째 날 공연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데 손정혜 변호사? 근데 지금 김호중 씨는 지금 12시로 알려져 있고요. 다른 같이 구속 영장이 청구된 분들은 시간이 각각 다르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 명일 때는 아니면 이거는 약간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약간 어떤 판단을 한 겁니까? 일단은 그 공범으로 묶여 있는 것도 있지만 별개의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다라고 해서 지금 영장 실질 심사는 30분, 45분 각각 이제 나온 상황이지만 주된 범죄 혐의는 김호중 씨한테 있기 때문에 김호중 씨 심리가 가장 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가장 늦게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혐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본부장이나 대표는 혐의가 하나 정도 있으니까요. 그 인물들은 상대적으로 먼저 하고. 네, 짧을 가능성이 있고 일단 3명이 지금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각자의 변론의 요지들은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아까 이 구속영장 청구 때문에 내일 공연 사실상 이게 힘든 거 아니냐는 얘기 이런 전망이 많은데 오늘 공연은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이건 손정혜 변호사께 조금 이건 약간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다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학폭 관련 뭐 의혹제기까지 주장하는 분까지 등장을 한 상황에서 오늘 공연에서 과연 관객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지금 김호중 씨 입으로 진정 어린 정말 반성하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죄인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본인 스스로 음주운전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처리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와 이런 상황에서도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공연하게 됐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에 대한 정말 마음이 무겁게 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한 굉장히 유감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보고요. 나아가서는 사실은 그 6시간 대치하는 날 본인이 대중들한테 사과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사실 주머니에 손 하나 넣고 탁탁 어깨 만지면서 지나간 태도, 본인이 그런 여론의 어떤 부정적인 것을 보고 좀 공연장에서라도 다시 한번 좀 진솔한 태도를 보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정 하나 하면요. 지금 이게 제가 속보를 보니까 검찰이 직접 오겠다네요. 검사가? 예, 이런 걸 이게 저는 못 봤는데 경찰에서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 있는 영장인데 워낙 이원석 총장도 얼마 전에 사법방에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이제 강력하고 그다음에 국민 관심이 높으니까 검사가 직접 출석해서 그 김호중 씨 구속 사유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까지 검찰도 신경을 쓰냐 보시면요. 음주운전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렇게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사고 이후에 집에 가서 그 음주 측정하려고 했더니 집에서 술 먹고 나 이제 술 먹었다 하는 진짜 별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도 이 사건을 기화로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음주운전 회피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것들은 금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요거 요건으로 이제 내일 영장 심사 뭐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일단 손정욱 변호사 보시기에 구속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3명씩 다수 공범 관계 있잖아요. 경험에 의하면요. 100% 발부되는 경우도 없고 그다음에 100% 기억되는 경우도 못 봤어요. 제 예측으로는 1명 정도 발부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누가 주범인지 말 안 해도 알 거 아닙니까? 1명 정도 발부되고 나머지는 이게 일단 불구속 수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자, 일단 내일 상황 기다려봐야 되는데 그런데요, 지금 이게 이제 김호중 씨도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무슨 돈 관계 얘기가 나오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2020년에 무슨 소송이 있었다 그러는데 원래 약간 좀 무명시설서부터 김호중 씨와 같이 활동했던 어떤 전직 매니저 A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뭐 본인이 물심양면을 지원했지만 어떤 경연대회 이후에 약간 성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본인하고 알려지도 않고 계약을 했다. 그리고 뭐 이래저래 얘기했는데 아무튼 정상금 제하고 2,300여만 원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약간 이건 빌려준 돈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소송이 제기됐는데 일부를 받아들여서 한 1,200만 원 정도를 법원 측에 인정해줬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판결이 나온 뒤에 김호중 씨 측에서 패소했잖아요. 판결문 열람 제한을 신청했다고 그래요. 근데 법원이 거부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까? 판결문 보여주지 말라는 건데. 일단은 판결문 제한, 열람 제한 신청 사유로는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 비밀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변론이 공개가 금지된 사건에서 뭐 국가 안전보장이나 이런 걸 해칠 우려가 있다. 예. 개인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알려졌을 경우에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사유가 있다라면 열람 제한을 해주는데 예. 보통 대여금 사건은 이런 열람 제한을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성범죄 사건이라든가 이게 좀 내밀한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한해 주지만 이렇게 매니저와 뭐 가수가 동관계 하다가 분쟁 있는 것까지는 열람 제한을 잘 받아주진 않는데 아마 그 판결문 내용을 저희가 보진 않았지만 김호중 씨가 조금 매니저를 좀 서운하게 했거나 인간적으로 좀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것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제한 신청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뭐 법원이 받아주진 않았어요. 그거 내용에 대해서. 자, 김호중 씨 관련된 내용 좀 여러 가지 내용 좀 짚어봤고요. 다음은요. 이 인물도 지금 어떤 많은 분들 시선의 중심에 서 있죠. 대통령 강용욱 씨인데요. 별명이 있잖아요. 그런.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일단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움직임까지 있어요. 지금 고용노동부 쪽에서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가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언론 보도 등 토대로 지금 조사 착수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지금 이른바 이게 강용욱 씨가 운영하는 이 회사 내의 직원들을 향한 어떤 갑질 의혹이잖아요. 이게 논란의 소지인데 지금 뭐 고용노동부가 예의주시하고 조사 검토 중인 말까지 나오는데 지금 알려져 있는 갑질 의혹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하다는 건 어떤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관계나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신원으로 제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 글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첫 번째 지속적인 폭언과 또는 뭐 물건을 던진다는 것은 폭행이거든요. 이런 폭력적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CCTV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에는 개인정보법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장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 보안 목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생활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매뉴얼에서도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로 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이것은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CCTV로 그 직원들에 대한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이런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엄격하게 다스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뭐 임금 부분이라든가 뭐 예. 업무의 부당 지시, 그러니까 이 업무 이에 이제 사적인 어떤 심부름 시키는 예. 것도 문제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현재 직장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폐업되어 있고 직원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조사 대상과 공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뭐 폐업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이미 작년에 이제 문을 닫을 전제로 부동산도 내놓고 폐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고객들에게 이제 프로그램이 언제 중단된다도 고지가 일부는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예. 어떤 분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 계획으로 이제 사업을 좀 접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마찰이 있었고 이런 폭로가 나오는지는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사 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볼까요? 일단 이 강용욱 씨가 운영하는 이 기업,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 그러니까 뭐 반려견 등등에 대한 어떤 교육이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이제 주력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매출이 한 50억 정도니까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상태로만 보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올해 6월 30일 보듬교육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를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어떤 고지를 이미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면 지난해 한 50억 가까이 매출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고 PC업체 블로그에 이 회사 보듬 컴퍼니거든요. 이 회사에 중고 컴퓨터 뭐 매입했다는 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것만 보면 아 회사에 이제 기자재를 중고를 팔고 뭔가 정리하나 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이 고용노동부 쪽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만약에 폐업이라면은
이런 갑질 의혹에 대해서 사실 자체가 이거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손석희 변호사 지금 폐업 상황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무슨 모습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걸? 아마 근데 그 제가 보기에 매출을 보면요. 예. 이익률이 40몇 %예요. 작년에 보면 48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20억입니다. 엄청난 비율인데요. 이런 게 회사를 지금 이게 폐업 의도는 게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훈련장 회사 부동산 다 이게 매물돼 있고 PC까지 예. 거래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게 저는 먹튀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먹고 튀는 이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 직장 내 문제가 있으니까 폐업을 할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이런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뭔가를 생각한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모르는 이게 직장 내에 또 엄청난 게 있지 않나. 실제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구속되는 물론 이게 2019년에 만들어진 법이지만 예. 더 폭로보다 더 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급하게 폐업하려고 하나 이런 게 의심이 들 정도로 도대체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잘 커나간 회사를 갑자기 경영 상태로 봐서는 폐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직장 내 직원들하고 더 지금까지 폭로된 것에도 엄청난 충격이지만 더 이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엄청난 게 있으니까 폐업해버리면 예. 사실상 조사나 이런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쪽, 고용부 쪽에서도 나와서 회사가 없어져 버렸다면 뭘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직원들 수소문하고 다 이게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이미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실제로 이게 조사가 회사가 있을 때보다는 훨씬 어려울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짐작할 뿐이지 도저히 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폐업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황이 굉장히 묘하다는 거죠, 지금요. 지금 보면 노동부 관계자가 언론보도 토대로 조사 착수 검토 중이다. 그렇지만 사업장 방문했는데 문이 닫혀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럼 이미 뭐가 진행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곤란해지는 겁니까? 그럼 조사 자체가?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결국 시정명령 가태료 뭔가에 어떤 적극적인 처분을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처분 대상자가 폐업을 하고 그 회사가 사라진다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선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직원들이 현재 일하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이라면 조사 협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지금 있죠. 약간 의혹 폭로성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전직 직원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네, 현재는 직원들이 그 작년부터 계속 직원 수를 줄여서 뭐 6명으로 있었다가 3명으로 줄었다. 지금은 직원들도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직원들도 지금 익명으로 이제 제보를 하는 것이어서 누군가 총대 메고 나서서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고를 하거나 고소하는 사안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런 종류의 사건은 조금 사실관계 규명이 좀 어렵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직 직원들이라고 밝히신 분들이 폭로한 내용들이 아 이거 일반 직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깜짝깜짝 놀라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데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요. 이게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가고 있는데 강영욱 씨는 아무 입장이나 반응이 없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폭로가 이어지는데도 침묵. 본인의 유튜브도 있어요.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도 뭐 한 200만 넘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지난 18일 이후 영상이 올라오는 것도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행사나 뭐 방송도 지금 결방됐고 행사도 지금 불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손정혜 변호사. 이 침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마음적으로는 고민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된 사실이 나온 것은 반박하고 싶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도 하겠지만 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두려운 건 추가 폭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클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사과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사과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부인하기도 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라고 보이지만 예.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억측과 추측이 많아진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지금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방송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를 믿고 따랐던 특히 여기 그 프로그램을 믿고 따랐던 견주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갑질 문제를 넣어가서 이제 뭐 강아지 반려견들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방송에 많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 가타부타 입장을 표명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손중혜 변호사가 만약에 변호인으로서 의뢰를 받으신다면 어떤 조언이 법률적 조언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6명, 9명 소규모의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이런 직장 내 갑질과 아닌 것이 경계가 모호하게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공인으로서면 응당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대표로서 직장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좀 잘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직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직원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 그리고 회사도 지금 폐업하는 수순에 이르니까 자숙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좀 전달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만약에 의뢰를 이거에 대한 조언을 법률적 조언을 요청받으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저는 김호중 사건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사건이 유사점이 많다 봐요. 유사점이 보입니까? 상당히 유명인이 갑질을 하는 거거든요. 김호중도 이제 막내 보고 네가 책임지라 이런 거 다 갑질이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예. 아. 근데 대응은 180 다르잖아요. 예. 김호중 씨는 이제 계속 허위로 해명하다가 해명을 하고 있긴 내를 거는 한데. 거예요. 아. 처음에 자백했으면 음주로 끝나는 거예요. 예. 한 3개월 자숙하면 뭐 용서해 줄지도 모르죠. 예. 근데 계속 매를 벌어서 제가 7, 8개까지 늘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 대통령 강형욱 씨는 예. 대응을 제가 변호사람에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예. 왜? 반박할수록 더 추가 폭로나 정의 계속 나옵니다. 오히려 그리고 반박이 계속 거짓말로 반박해야 될 거예요. 아마 저는 저 폭로는 이게 팩트라 보거든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데 허위 처벌 각오하고 허위 폭로는 못 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지금 침묵하면 더 확산 안 된단 말이죠. 그 언제까지 침묵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제 그냥 뭐 조사 놓더라도 시간만 지나면 예. 좀 이게 잊혀지겠지. 일단 소나기만 피하자. 그러니까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김호중의 변호인이었다면 가만히 있어라. 오히려 이게 거짓 해명을 자꾸 하면 계속 커집니다. 약간 묘한데 그럼 침묵이 낫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변호사의 차라리 시각에서 본다면 법률적 오히려 이게 조언으로는 이러면 소나기 어느 정도 좀 지나가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게 팩트고 직장에 보는 사람들이 워낙 정인이 많은데 예. 뭐라고 반박하겠습니까? 이거는 이게 인정한다고 봐야죠, 침묵은. 근데 더 논란이 확산되는 거는 막고 있다는 거죠. 일단 여러 가지 의혹 제기 속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고 논란은 커지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과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강영욱 씨. 이런 상황에서요. 강영욱 씨가 과거에 했던 얘기, 어떤 모습이 또 다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진돗개 비슷한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걔가 입질이 심해.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요. 이 개는 안락사 됩니다. 그 어머니 울었어요. 개를 붙잡고. 아, 뭔지 알겠다. 근데 누가 노래를 부르더라고. 복도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에 있으니까 안락사 안 당한 거지 미국에 살았으면 얘는 벌써 진즉 안락사다 라고 말하고 저는 이제 컨디션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컨디션 조절하고 있었는데 형님은 이상하게 들리겠지.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다 나도. 내가 그런 말 하고 나서 좀 입술이라도 좀 깨물고 있을걸. 저희한테 풍산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기 진돗개입니다 그랬더니 당신개는 언젠가 반드시 살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강영욱 씨가 제가 이 일만 15년 했습니다. 저한테 배우러 오셨으면 똑바로 배우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뒤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손중혜 변호사 이런 내용까지 다시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려견에 대한 전문가인데 약간 반응이 의외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이거?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직업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제 훈련을 할 때 좀 단호하고 엄격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좀 까칠하게 일하시는 분들 분명 있잖아요. 예, 그럴 수 그래서 있죠. 감정 섞지 않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시각에서 보면 좀 공감해주고 이 반려견의 문제에 있어서 좀 아픈 게 있으면 그 사람 견주의 입장도 좀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를 두루두루 살피는데 이게 조금 부족하니까 직원들과도 지금 트러블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이제 기대와는 다른 반응 아니냐 네. 이런 건가요? 근데 그럼? 뭐 확대 해석일 여지가 있어서요. 예. 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강영욱 씨가 지금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 그동안 대중들이 강영욱 씨를 신뢰하고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많은 그랬죠. 프로그램에서 모셔왔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조금 존경할 만한, 따를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워낙 지금 반려견을 같이 키우고 생활하는 분이 워낙 많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데 정작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좀 막대하거나 갑질했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다 보니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 또 앞으로 이제 대중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으니까 한 프로그램은 결방 상태로 그렇습니까?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입장을 표명을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김호중 씨 그리고 강용욱 씨 관련된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또 영향력도 갖고 있고 인기도 누리시는 분들인데 대중들이 여론이 그런 분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고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 아닌가. 지금 이런 지점들이 뭔가 논란을 더 크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시각 보니까요. 오후 6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MBN 뉴스와이드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예, 그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복당의 건은 최고위원회에서 반대 의견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민의힘의 당원이시 당대표의 젊은 리더십은 당의 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 홍준표가 이런 조합에 가장 어울리고 꼭 맞는 대선 후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으면은 정무적 능력도 있고요. 뭐 홍준표 총리가 좀 된다고 한다면은 우선 재밌잖아요. 자, 최근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멀리 가면 지난해도 또 가만히 살펴보면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굉장히 뭔가 정치적으로 통하고 가깝고 얘기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영상 속의 모습도 그런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이준석 대표가 이끌고 있는 만들었던 개혁신당 인사들이요. 홍준표 시장과 유사하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최근에 때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사실 틀린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아, 그래요? 초짜 당대표가 되면은 매우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번에 복권 긁어봤잖아요. 총선. 총선에서 긁어봤는데 꽉 나왔지 않습니까? 꽉 나온 복권을 또다시 비싼 돈 주고 사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럼 뭐 이거죠.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얘기 틀린 거 없다. 다 맞는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꽉 나온 복권 아니냐. 긁어봤는데 더 긁을 것도 없다. 이미 꽝이다. 이런 얘기예요.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천하람 당선인인데요. 화면 좀 볼까요?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꺼내놉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한동훈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권 도전 아마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착각 안 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비대위원장 자리가 유일한 정치 이력이다.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지금 뭐 토론 이런 것도 해본 적도 없고 등등등 그래서 정치 역량 평가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역량이 안 된다는 취지군요 지금. 저 얘기를 보니까.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비판 좀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반응도 나왔는데 근데 개혁신당 인사들은 굉장히 홍 시장과 마찬가지로 두 눈을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 이유가요. 일단 개혁신당과 홍준표 이제 시장은 한동훈이라는 이제 공동의 적을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적이 된 겁니까? 공동의 적으로 본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총리감이라고 추천도 많이 했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가서
같이 어묵도 먹으면서 여러 가지 그림을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아마 이제 서로 힘을 이제 좀 모아서 좀 전당대회를 좀 흔들어 보자. 자기가 이제 어차피 윤석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가 전에 있던 곳에서 친정에서 나와서 본인이 자생을 하려고 하는데 이 당이 잘 되면 자기가 돌아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돌아가기가 힘들다. 힘들다. 그래서 나와서 좀 흔드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되게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와 같이 시장과 같이 손을 잡고 좀 당을 흔들고 싶다.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지금 국민의힘이 잘 안 되고 어려워져야 나중에 본인들이 돌아갈 수도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새롭게 이제 둥지를 만들자 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새롭게 시작하자.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당을 만들자. 본인 탈당 이제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예. 그게 본인한테는 아마 대선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준석 개혁신당 이제 당선인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 지금 입장에서. 근데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이렇게 짜는 전략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저는 일관성이 없다. 언제 이게 또 전략이 바뀔지 모른다 생각해요. 굉장히 불안하죠. 지난번에 국회의장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가 나왔을 때 의장감으로 훌륭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약간 할만하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내세웠던 가장 큰 가치가 뭐냐면 탄핵 추진하겠다. 이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됐을 때 윤석열의 아바타가 나와서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6시간 또 만찬을 했죠. 예.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가 한번 점령 당해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뭐가 안 맞는 거네요. 예, 계속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저렇게 한동훈 의원 띄워주고 공격하는 게 나중에 잘 돼서 전당대회 대선 예. 당대표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내가 좀 앞에 나서서 칼 맞으면서 한동훈을 그렇게 비난했던 거다라고 하면서 주장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도와준 거다 또 이게 또 바뀔 수 있다는 말씀 같은데. 예. 자,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도 나와 계신데요. 아니 지금 천하람 당선인의 말처럼 홍준표 시장의 얘기 주장이 뭐 틀린 게 없다면 그러면은 왜 국민의힘에선 거의 어떤 분도 좀 홍준표 시장과 그 얘기에 동의하거나 두둔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글쎄,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홍준표 시장의 이력을 보면 예. 어찌됐든 뭐 당명은 달라요. 지금의 국민의힘 전에 미래통합당, 그 전에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지낸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대선 후보도 이미 2번이나 도전을 한 분이잖아요. 예. 당내 경선이었고 한 번은 본선에 나갔죠. 2017년이죠. 그랬다면 보수 세력 내에 나름대로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지지층, 지지 세력이 있겠죠. 있어야만 맞는 거고. 근데 지금 그게 국민의힘 내에 당원과 과연 이게 영어로 얘기해서 오버래핑이 되느냐, 겹치는 부분이 있느냐, 별로 없잖아요. 우리 이 의원 말씀의 연장선에서 왜 그럴까를 따지고 보면 홍준표 시장 같은 유형의 정치인이 딱 럭비공이잖아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홍준표 시장의 최근의 언행이 당내 지지를 거의 못 받고 제가 보기에는 관심도 계속 더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도 때리고 있고 개혁신당도 같이 거기에 뭔가 동의하면서 때리고 있는 그리고 막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이게 당권 도전과 관련된 사안들이거든요. 여론조사 결과가 좀 오늘 나온 게 있네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당대표로 어떤 분이 적합합니까? 이런 여론조사인데 이제 전체예요. 전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 성향이라든가 뭐 지정당 다 상관없이 그냥 전체입니다. 여기 보면 한동훈 29.1, 유승민 27.8 비슷하게 나오죠. 그리고 그 뒤를 원희룡, 나경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 지지자로 좀 좁혀볼까요? 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동훈 54.8 최근에 50%에 근접한 적합도 지지율이 나왔었는데 이건 더 높으네요.
넘어갔어요, 절반을. 그리고 두 번째가 원희룡, 나경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6.4. 전체 조사하고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놓고 보면은요. 자, 이 현상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천하람 당선인이 뭔가 얘기 좀 꺼내놓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홍준표 시장님의 말씀이 틀린 건 하나도 없는데 의도와 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죠.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를 더 띄워주고 홍준표 시장님께서 워낙 세게 공격하시잖아요. 막 폐쇄자 막 하면서 이제 사실 한동훈 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전쟁에서 진 용병이니까 욕을 먹어 마땅한데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저렇게까지 공격하냐 하면서 이제 약간 역효과가 나고 있지 않나. 자, 김상윤 정치평론가. 지금 홍 시장도 때리고 개혁신당도 때리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지율이 당대표와 관련해서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숙과 성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한테 잊혀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나오고 싶다면 본인 스스로 자력으로 뭔가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계속 때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리니까 동정론이 막 이른 겁니다. 그리고 때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 총선 참패에 있어서 전혀 또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은 어쨌든 책임을 지겠다 그러는데 책임이 없지 않은 사람들이 막 때려?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역효과가 나는 거죠. 상대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갖고 띄워주는 거예요. 천하람 위원장의 저 얘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는 띄워주고 있다고 봐요. 뭐 무슨 복권 얘기니 뭐 용병 얘기니. 아니 어쨌든 당에서 어쨌든 모셔 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용병이라고 얘기하면 그 당은 그러면 과거 사람들 빼고는 뭐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일수록 다 용병입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뭐 천하람, 뭐 이준석도 용병입니까? 과거 정치인들한테 눈에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런 표현들이 과도하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팩트와 논리와 합리성, 상식 이걸 좀 갖추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보이고 그냥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걸로 보이니까 동정론으로 이어질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 내에서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진영 내에서 그러는 거죠. 이준석, 천하람은 사실은 같은 진영이잖아요. 보수라는. 그러니까 진영 내에서 그러는 건 왜겠어요? 결국은 차기에 대한 견제다. 이렇게 또 보이는 겁니다. 지금 당권, 당대표 물망에 오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대부분 분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해서 조금씩 얘기를 그동안 좀 꺼내놨거든요. 그 목소리 좀 정리 좀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마는 본인 자유예요. 뭐 어떤 선거든. 그렇죠. 근데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뭐 당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잖아요. 당 대표를 지내셨던 분이 그걸 책임지고 물러나셨는데 또 다시 출마를 한다. 그걸 국민들께서 당의 변화라고 봐주겠느냐. 뭐 누가 출마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출마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당원들이 판단하시는 것 아닐까. 어떤 분은 출마를 하라 말라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일단 뭔가 견제하는 듯한 분위기도 분명히 느껴지는데 그런데요. 손정욱 변호사? 손정욱 변호사께서요. 한 방송에서 약간 귀를 잡는 얘기를 하셨는데 뭔가 들으신 것 같은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곧 연락을 할 거다. 그리고 당권 도전을 할 걸로 들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어떤 걸 들으신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조만간 당 대표는 이제 그 출마는 저는 할 걸로 보고요. 출마를 하려면 이제 그 윤 대통령하고 이제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중하게 아마 이제 그 식사나 제안을 할 거다. 만나서 이제 그 설명드리고 충분히 출마하는 이제 이유를 또 설명드리고 그렇게 할 대통령은 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측근들한테. 한동훈 전 위원장 측근이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까? 한 의원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측근이라고 하시는 몇 분이 분한테 들었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마 이제 그런 식의 보도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도.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해서 만나고 뭐 오찬 또는 만찬에서 여러 가지 상황 설명하고 당권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데서 얘기가 됐다 그래요. 그럼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홍준표 시장 지금 이게 완전히 본인만 이제 완전히 뭐 우습게 되는 거죠. 자기가 홍 시장이요. 예. 윤 대통령의 마음을 잘못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하고 이제 4시간 만찬하면서 예. 아마 이제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완전히 비토한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나서서 공개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요. 예. 윤 대통령이 그게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적인 아무런 감정이 없고 예. 이번에 기자회견한 게 그게 진실이에요. 언제든지 오면 이렇게 만나고 등을 두드려주고 예. 격려해주고 아마 이런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예. 전당대회 뭐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선의로 경쟁해라. 누구나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개입할 지금 상황도 아니지만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손종 변호사가 들으셨다는 얘기가 과연 실현이 될지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당 내 인사들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 살짝 말씀드렸는데 다음 목소리 좀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예. 딱 이 왜 나이 드신 분들 특유의 까다로움 조금 더 세게 묘사하면 약간 성질 고약한 뭐 이런 어르신 아하. 이런 느낌이 좀 나는데요. 예. 뭐 이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뭐 선택지는 별로 없어 보이지 않나요? 홍 시장. 물론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총선을 말아먹은 애라고 하는 것을 두고 보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지방선거를 말아잡수신 분이 그러면 본인은 지방선거를 말아잡수신 영감탱이 소리를 들으시렵니까? 물론 이제 센 표현이에요. 센 표현을 좀 전해드렸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늘 홍준표 시장이 뭔가 또 입장을 냅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정계 퇴출된 자들의 넋두리나 들을 시간이 있나? 이거 그러면 이번에 혹시 뭐 낙천되신 분들이 겨냥한 건가요? 정계 퇴출된 자들. 퇴출된 자들은 자숙해야지. 아직도 얼치기 3류 유튜브 보고 찐득이 정치하냐? 이준우 의원. 뭐 시간이 없어 제가 한 1분만 드릴 텐데 홍준표 대구시장 향후 대권이 목표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래서야 당내에서 이력이 만들어질까요? 본인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요, 뭐 본인이 아니게 물러나 있거나 또는 정계에서 거리를 두고 있을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자기가 이제 한테 닥칠 수 있는 그런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뭐 사이다 발언이라고 본인은 표현하겠지만 저 당원들한테 갈등을 좀 조장하는 말 그리고 뭐 사실 그 말이 지지를 받거나 이런 모르겠는데 당원이든 또는 의원들은 아무도 지지를 해주고 있지 않거든요. 저렇게 돈키호테식으로 정치를 하다가는 예. 대선 후보로 등록조차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여당 내 뭐가 약간의 뭐 혼란처럼 비춰지는 모습이라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는요. 얼마 전에 뭔가 경선에서 탈락하셨는데 이분을 다른 쪽으로 뭔가 역할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제목 확인해 봅니다. 민주당의 추미애 사용법. 추미애 당선인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했잖아요. 근데 사용법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다른 뭐가 있는 걸까요? 자, 우선 얼마 전에 추미애 당선인이 본인이 의장 후보 안 된 거에 대해서 뭐 성질 뭐 이런 표현서까지 쓰면서 반응했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와 이게 관련돼 있는 내용 같아 보여요. 당원들 얘기 꺼내는데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욱하는 마음도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응징을 해줘야지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죠. 지금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절실하지가 않아서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절박하지도 않고요. 최근에 이제 의장 선출,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다시 또 실망감들이
생겨나서 지금 현재 2만 명이 넘게 탈당을 했습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컸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이 뭔가 약간 좀 화가 났고 실망했고 막 이런 걸 표현하잖아요. 약간 여러 가지 단어를 쓰면서. 그리고 뒤에 있는 영상 이재명 대표가 지금 최근에 이 추미애 당선인의 어떤 탈락과 관련해서 탈당한 당원이 2만 명이 된다. 이걸 밝혔어요, 지금요. 이런 걸 지금 민주당 내부, 특히 지도부가 의식을 해서 그런 걸까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민주당 강성층 달래기 강경 법사위원장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관계자들 발언이 있죠. 추미애 낙선의 당원들 배신감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대여 투쟁 최전선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법사위원장 얘기가 여기 들어갑니다. 법사위원장. 지금 민주당이 이거는 반드시 민주당에서 위원장 자리를 갖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는요. 추미애 당선인 유력 거론된다. 법사위원장으로. 그리고 4선인 정청래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청래 의원도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근데 일단 추미애 당선인이 유력.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물망. 이겁니다, 지금요. 김상림 평론가? 네. 아니 원래 법사위원장도 상임인데 상임위원장은 3선이 하는 보통 하죠. 거죠. 근데 추미애 당선인이 6선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국회의장에 도전했던 건데 지금 강성 지지층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당선인을 앉힌다? 이건 뭡니까? 끼리끼리 다 하자는 거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정말 민주당이 지금? 좀 있습니다. 나옵니까 얘기가? 근데 끼리끼리 다 하면은요. 끼리끼리 잠깐 줬다가 중요한 때 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선 보세요. 0.73%가 결정을 했어요. 스윙 보터죠. 총선 5.4%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눈치를 봐야죠. 그래야 공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은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정치 역사에 있어서 그 꽃이라고 그래요. 추미애 위원장 이미 상임위원장 했어요. 그렇죠. 한 사람 또 시키질 않아요. 근데 그런 관례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이나 뭐 이런 거 다 깨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만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이게 아직 현실화된 건 아니지만 얘기가 막 나오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지금요. 저런 게 저렇게 안 해도 지금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힘을 주셨어요. 차분하게 활용하면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나가면 국민의 지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렇게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지지는 떨어져 나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못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정권을 찾아오는 정권 교체나 이런 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를 저 강성 지지층이 얘기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못합니까? 제도에서 차분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들 저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힘을 가질수록 힘 있는 자들은 힘이 없는 지지, 힘이 뭐 우리처럼 많지 않은 지지자들의 눈치를 더욱 많이 보는 낮은 자세를 갖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뭔가 이런 분위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정해야 되는 자리인데요. 들어보시죠. 법사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윤석열 정권의 독주, 특히 이런 거부권 정권에 있어서 확실하게 자기 어떤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정권의 독주체를 막을 수 있는 제1전선이 법사위원장이니까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청래도 법사위를 지원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1순위를 지원했는데 당대표가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노리시는구나. 아니, 법사위원장과 무관하게 제가 이제 사실은 민심이 이것도 결정하지 않을까. 뭔가 강경한 분이 돼야 된다. 민심이 결정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손정욱 변호사. 지금 이 법사위원장 얘기가 나오니까 추미애 당선인 측에서는
뭐 선수에 맞지 않는다면서 약간 뭐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공식적으로 당해서 요청이나 제안이 간다면 추미애 당선인은 그걸 요청을 받을까요? 거절할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그 추미애 의원은 6선이죠. 6선이에요. 그다음에 우원식 의장은 5선입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국회라는 게 관행이 중요하거든요. 예. 모든 걸 이제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 따라서는 상식은 그런데 예. 제가 알기로 이게 추미애 의원이 상식적으로 결정하는 걸 거의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마 이게 이번에도 받지 않을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예. 상식적으로 받으면 안 되지만 예. 상식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사상 최초의 6선 상임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이게 될 거고요. 뭐 저희 보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처럼 예. 추미애 법사위 이래서 이제 막 그냥 입법 폭주로 계속 밀어붙이면 나중에 국민이 그걸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은요, 이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이번에는 민주당 몫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3선이 되시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거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박주민 의원이 있습니다. 일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저요? 저도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거 한번 따져봐야 돼요. 뭐냐면은 지난 하반기 때 위원장 관련된 원칙을 한번 정비했거든요. 그때 이제 아마 장관이나 뭐 이런 역할을 했던 분들은 좀 후순위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됐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라든지 이런 거 했던 분들도 후순위. 예, 후순위 이런 식으로 좀 나눠놨기 때문에. 자, 본인이 약간 법사위원장이 고민 중이다, 관심 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뭐 물망에 올랐거든요, 꽤 전부터요. 그런데요, 지금 추미애 당선인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박주민 의원 사무실에 어떤 대자보가 붙었어요. 저렇게 뭔가 썼는데 저 대자보가요, 박주민 의원한테 결코 칭찬한 내용이 아니에요. 화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보면은 법사위원장 꿈 깨라 막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딱지를 떼고 혼자 나가 당선되세요. 박병석, 김진표 앞선 의장분들이잖아요. 여기에 당하고도 똑같이 생각하는, 이게 뭡니까? 이거 비난인 건데요. 그러면서 박주민 사꾸라 기질이 보인다. 법사위원장 줘봤자 골치 아프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국회의장 후보가 되신 우현식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과거에 을지로위원회라는 민주당 내 어떤 조직인데 함께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친하구나 찍어준 거지. 강성지층은 이렇게 의심하면서 법사위원장 절대 안 된다, 사꾸라 기질이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우 의원, 이게 무슨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저는 지금 이 논란을요 좀 더 근본적으로 좀 짚어야 될 게 먼저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게 지금 예정된 게 아니에요. 결정된 것도 없고 협의조차 되지 않습니다. 관례적으로 보면요, 국회의장과 법사위는 법안 상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를 당을 달리하는 게 관례입니다.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으면은 당연히 법사위 위원장은 국힘이 가져간 게 맞죠. 국민의힘 몫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죠 지금. 예, 국민의힘 몫이 관례고 그게 뭐 국회의 어떤 건전한 국회 활동을 위해서는 이게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말인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면은 박주민 의원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를 했었거든요. 법사위만 6년 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맨 처음에 법사위 가겠다고 군부를 떼신 분이 박주민 의원이에요. 한 2달 전인가요? 그때 박주민 의원이 이번 그 국회에서는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를 민주당에 가져와야 된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하신 분이 박주민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봐도 저분이 좀 준비가 됐고 선수도 3선이니까 맞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을지로위원회가 딱 걸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혹시나 우원식 의장이 탄생하는데 박주민 의원이 키맨 역할을 해가지고 뒤집어진 게 아닌가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박주민 아마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할 겁니다.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렇죠. 확인 안 되는 거죠. 억울하고 답답할 건데 저런 식으로 당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국회의장도 결정하고 상임위원장도 결정하는 저런 당이 과연 이제 정당 민주주의로서의 진짜 말하는 그런 정당 민주주의가 실현된 정당을 할 수 있느냐,
좀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거 윤경호 시장님하고 김산일 평론가께 제가 질문 드리는데 우선 윤경호 시장님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법사위원장도 사실 추미애 당선인 얘기가 나오는 게 당원들 뭐 탈당한다 이런 거 의식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원장에 관심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당원들이 막 절대 안 된다고 이런 거고 그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원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겠다 그러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향후에 다른 상임위원장 뭐 원내대표 이른바 당직까지 다 당원들이 결정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정당의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뭐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 이 두 개 사실은 선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저는 이번 사태, 그러니까 추미애 국회의장 뭐 불발, 우원식 당선 돌변, 이변 그 이후에 나타난다는 후폭풍 이번에 두 가지에서 놀랐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과거 중국 공산당에서 아픈 역사라고 나중에 후회하는 홍위병 정치를 하려고 그러나 이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가다가는 아까 앵커가 말한 것처럼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의 열성 당원들이 힘을 확 몰아주면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로 가야 되고 거기에 당 지도부는 휘둘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원칙이 없는 그런 행태를 벌이는 것. 또 하나 지금 2만 명의 당원들이 탈당을 한다. 이 뒤에요 살짝 숨어 있는 게 민주당 당원이 25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 정당의 당원이 지금 250만 명이 갑자기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100만 명, 200만 명이 돌파했을 때 왜 이걸 자랑하지 않았을까? 이 진작에 당원 투표,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뭐 가미되는 여러 선출 방식을 말할 때 이 진성 당원, 뭐 열성 당원, 당비를 내는 당원 이런 얘기와 함께 정당 가입을 양쪽 다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그걸 가려낼 방법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정당의 당원이 100만 넘고 200만 넘어가는데 별로 양쪽 당 다 자랑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에 대한 해명 하나도 없이 250만 당원이라는 걸 아주 기정사실화 해놓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층이 넓어진 정당인데 어떻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각에서 나오는 홍위병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느냐.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장도 열성 당원들이라고 하는 일부 세력의 뜻이라고 그게 당대표의 입을 통해서 또는 의지에 실려가지고 구현이 된다. 이거 아까 우리 김산일 평론가가 너무 정말 잘 지적하셨는데요. 끼리끼리만 하면은 지금 당장은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만 보는 분들한테는 결코 박수를 받지 못할 겁니다. 김상일 평론가. 네. 일단 먼저 우리 이준우 의원님이 아까 법사위를 국회의장과 반대되는 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석과에 다시 확인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관례는 꼭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관례는 뭐냐면 법사위를 야당이 했어요. 야당이 가져간다. 그리고 운영위는 집권당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야당은 다 2당이었지 1당이 아니었어요. 근데 야당이 1당이 됐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례에 대한 해석을 지금 양당이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관례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알겠습니다. 야당이 법사위를 했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고 2당이 했다라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군요. 네, 공존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자 당원들에 의해서 모든 거를 하겠다. 이거 직접 민주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직접 민주주의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못합니까? 마음만 먹으면 해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뿐이란 말이에요. 안정적이지 않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 국가의 제도들이 만들어진 거는 다 이유가 있고 많은 역사적 경험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정성을 다 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당만 직접 민주주의 하겠다고 될 게 아니라 국가도 직접 민주주의 해야죠. 그죠? 그런 식이라면. 그렇죠. 그런 식이라면은 지금 이 핸드폰으로 전 국민 투표 실시간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책도 다 결정하고 투표 다 결정하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 국민과 그런 직접 민주주의 할래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제가 과한 표현을 썼지만 예. 제도는요 다 그 만들어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깨려면 그만한 검증과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지 자기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그걸 깨겠다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제 당서인들이 모여서 워크숍 서로 가지 의견을 했는데 결의를 한 게 있어요. 입장을 낸 게 공통 의견을 모아서 그중에 하나가 앞으로 민주당은 당원들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겠다. 그렇다면은 모든 자리 이런 거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겠다. 그러면 원내 어떤 자리, 당직도 다 반영했다. 이런 얘기로 연결되거든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또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인데요. 오늘 한 가지 행사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야 모두 다 참석을 한 상황인데 일단 그 주제 가보죠.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마주한 사람들, 얼굴을 마주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요. 일단 어떤 분들이 서로 마주쳤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죠. 정치가 너무 격화되고 극단적인 표현 이런 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손정욱 변호사? 오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이 국민의힘 이 비대위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예방을 한 거예요. 이거 무슨 의도입니까? 아마 저분이 그 별명이요. 예. 의당 828. 예. 어리숙하게 보여도 이게 당수가 8당이다. 예. 지금 상당히 그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광폭입니까, 그럼? 뭐 실제 평소의 캐릭터나 예. 성격이 좀 협치에 대한 확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협치나 민생을 한번 논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도 방문하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도 관리형으로 갈 줄 알았더니 룰도 이게 본인이 정하겠다. 예. 시기도 이제 8월이나 본인이 정하겠다. 예. 상당히 그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예. 뭐 저는 아주 이제 그 부정적으로 안 봐요. 지금 이게 과도기지만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혹시요. 네. 지금 28일 최혜병 특검법 제2결 날짜가 잡혀오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달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때 지금 사실 국민의힘 이탈표가 생길까 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러 가지 표단속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 두루두루 걱정을 해서 친문과 친명 약간의 균열을 파고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근데 뭐 그렇게 찾아간다 해서 그 이탈표가 민주당에서 많이 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보다는 협치나 예. 이런 데에 대해서 아마 소신이 좀 강한 게 아닌가. 협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예, 본인이 예. 평소에 스타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추도식도 참석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을 해서 굉장히 좀 약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례적 아니냐? 이런 반응이 좀 나왔어요. 이런 가운데 화면 좀 볼까요?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죠. 근데 이게 좀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추도식 때문에 잠깐 들어온 거. 그런데요. 연말에 완전히 귀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오늘 이게 주목을 받아요.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작년에 나갔잖아요. 작년 말에. 오늘 이 추도식에서 적신당의 조국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관련된 질문을 받고 뭔가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초청으로 노무현 대통령님 사무실에서 정확히는 서재에서 이재명 대표님, 저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 네 사람이서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유의미한 여러 가지 영국 정당들의 모습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 지사님의 역할? 네네.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네. 김 지사님은 사면 복권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사면 복권 해줄 사람은 용산 아닙니까? 용산에 한번 물어보시죠. 윤경호 소장님, 김경수 전 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엔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들리십니까? 아니면 뭔가 있은 것 같습니까? 뭐 잊혀지는 게 좀 불안합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근데 조국 대표 한 얘기 중에 사면은 됐죠. 사면은 형에 됐습니다. 대해서 복권만 안 됐죠. 그래서 정치 활동 못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5년 아마 피선거권 제한 뭐 이런 거 적용되니까 예. 대선 후보로 못 나설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책망하는 아주 열성파 중에 예. 아니 문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김경수 사면 복권 해버리지.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권한 주니까 사면 복권 얼마나 조자룡 헝칼 휘두르듯이 마음껏 하는 거 보면 후회 안 될까 이런 얘기하는 분을 봤어요. 왜 안 했는가 그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조국 대표가 저 얘기한 거 지금 한두 번 아니죠. 윤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 해줄 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가 한때는 진보 진영 아니면 뭐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을 잇는 차기 주자로 상당히 그쪽 내에서 중심 인물로 평가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정치라는 게 이렇게 냉정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세력이 확실하지 않는 한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다. 김경수 지사 역시 지금 영국에 간 지 얼마 됐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약간 잊혀지는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이 애둘러서 저기에 그냥 녹아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는 제가 보기엔 큰 변수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귀국했을 때는 뭐 공부할 게 더 많다 이런 취지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는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해서 조금 주목을 받았고요. 문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희 씨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화면 좀 볼까요? 무슨 금전거래 이런 걸 검찰청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청와대 인사들과 동거래 이건데 여기 보면 뭐 3명이 등장을 해요. 경호처 직원 A씨와는 태국 거주 당시 경호원으로 알려진 분인데 계좌로 수천만 원이 입출금됐다. 그리고 또 다른 전 청와대 요원 직원인데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인의 딸인데 상당 금액이 뭐 송금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청와대 직원인데요. 현금을 송금했다. 검찰이 약간 정황 파악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3명이 등장하는데 다 금전 거래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준비된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요 영상으로 그 목소리 관련돼 있는 건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자신에게 엄격하라고 강조하셨죠.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부터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독립 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지 청와대가 답해야 합니다. 정치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하는 건 제발 일 좀 해라라는 건데 여전히 전 정신 못 차리고 계신다라고 보는데요. 왜 그렇게 정치보복을 하느냐. 상대의 흠집을 찾아내려고 하는 일종의 물타기 저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준우 의원, 이게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전거래였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저는 몇 년 전에요. 태국에 직접 갔었어요. 가가지고 문다혜 씨 가족이 살고 있는 집도 찾아갔습니다. 그 릴리 하우스라고 그 외교관들이 사는 좀 해외 지사 직원들이 사는 좀 잘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그 동네 비싸요. 월세가 거의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고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한 학기에 4천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창호 씨 남편이죠. 문다혜 씨 남편 서창호 씨가 이미 타이스타 항공에서 나와가지고 딱히 잡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태국 교민들 만났는데 저보고 이제 하는 말이 모든 태국 교민들 궁금해하는 게 서창호 씨 대통령의 사위가 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직장이 뭘까? 돈을 얼마나 벌까? 이게 되게 궁금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떠도는 얘기가 뭐였냐면 외교 횡령으로 뭔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걸로 도움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썰까지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 확인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돈을 수천만 원씩 또는 몇백만 원씩 예. 청와대 어떤 경호처 직원이나 뭐 송금했다, 입출금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은 제가 보기엔 김정숙 여사가 사실은 자기 가족이 어려우면 생활비를 줄 수 있습니다. 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도 없어요. 그냥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줬을까? 아마 김정숙 여사가 본인 돈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보호자로서 자녀의 경제 지원을 하고 싶지만 자기 돈은 보내는 건 좀 여러 가지 사유상 어려웠을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제3의 돈을 지원해 줬거나 아니면은 총무처에서 가지고 있는 관봉권이라고 있습니다. 그 비닐로 이제 그 띠가 둘러지겠죠. 그거를 뜯어서 보내줬거나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송금하지 않고 저렇게 제3자를 통해서 직원을 통해서 보내줬던 게 아닌가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뭐 이렇게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내용이니까 아직 확실한 건 모르는데 자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요 이런 것들을 인권 침해라고 보거든요. 아니 수사를 해가지고 입증을 하고 증거로 말을 해야지. 예. 그리고 공소장으로 말을 하고 예.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인격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지금 식으로 언론에 보도를 통해서 언론에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흘리는 거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저랑 앵커님이랑 돈 거래가 있어요. 다 해명해야 되나요? 예? 조금 어떤 사람한테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쟤는 왜 혹시 앵커한테 돈 주고 출연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제가 그거를 다 해명해야 되나요? 예?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 공격하려는 사람이 입증을 하라는 게 우리나라 국가의 제도입니다. 우리 서본에서는 계시잖아요. 네? 그 우리 법제도인데 법제도를 넘어서서 한 인간을 인격적으로 몰락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건 공권력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한 10초밖에 없는데 뭐 잠깐 한마디 하실까요? 4인간에 사실 평론가님하고 기자님은 4인이죠. 근데 지금 문다혜 씨는요 대통령의 자녀고요. 대통령의 그 자녀 부부가 이상직 전 의원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다. 음성적으로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4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루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중적인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4인이고 공인이고. 근데 4인으로 했을 수도 있죠. 갑자기 그냥 비유를 절 하셨는데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지금 비유를 그렇게 하셨어요.